조선 야담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럼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때는 조선 중기, 강원도 깊은 산골 마을에 찬바람이 내려앉던 겨울 초입의 일이었습니다. 마을 어기 작은 초가에 홀로 사는 과부가 한 명 있었으니 그 이름은 옥년이었습니다. 28의 나이에 남편을 잃은 지 벌써 세 해째, 옥년은 아침마다 혼자 우물가에 나가 물을 길었습니다. 군불을 떼고 밥을 짓고 밭을 메고 또 혼자 잠이 들었지요. 마을 사람들은 젊은 과부를 바라보며 수군거리기 일쑤였습니다. 저리 고운 얼굴로 언제까지 혼자 살려나. 옥년은 그 말들을 등으로 받아넘기며 살아왔습니다. 그날 아침 마을 이장 황영감이 옥년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지붕이 낡아 겨울을 나기 전에 손을 봐야겠다며 자신의 머슴 복동을 보내주겠다 하였습니다. 옥년은 고개를 숙여 인사했지요. 이틀 후 복동이 대문 밖에 나타났습니다. 25, 키가 크고 어깨가 넓은 청년이었습니다. 얼굴은 햇볕에 그을렸으나 눈빛만은 유달리 맑고 깊었지요. 옥년은 그 눈빛이 어딘가 범상치 않다 느꼈지만 이내 시선을 거두었습니다. 복동은 대문 안으로 들어서기 전 잠깐 멈추어 마을 쪽을 한번 돌아보았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확인하듯 혹은 누군가를 살피듯. 그 짧은 눈빛을 눈치챈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하늘은 이미 잿빛으로 물들어 가고 있었고 첫 눈발이 흩날리기 시작하였습니다. 복동이 지붕에 올라 짚을 엮는 동안 옥년은 마당에서 빨래를 하였습니다. 두 사람은 거의 말이 없었지요. 그러나 자꾸만 시선이 엇갈렸습니다. 마님, 물 좀 올려주실 수 있겠습니까? 복동이 지붕 위에서 청하자 옥년이 우물에서 물을 길어 바가지에 담아 올려주었습니다. 복동이 받아 마시려는 찰나 바가지를 쥔 손끝과 옥년의 손가락 끝이 스칠 듯 가까워졌습니다. 옥년이 먼저 손을 거두었지요. 복동은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는 다시 일을 시작했습니다. 옥년은 빨래를 하면서도 자꾸 지붕 위를 올려다보았습니다. 저리 높은 곳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묵묵히 일하는 모습이 눈에 밟혔지요. 그러다 스스로 놀라 고개를 숙였습니다. 한편 마을 길목에서는 최서방이 하인을 시켜 옥년의 집을 살피게 하고 있었습니다. 최서방은 최 판서의 아들로 재물도 있고 세도도 있었으나 마음 씀씀이가 고약하기로 소문난 자였습니다. 그는 옥년의 남편이 살아있을 때부터 옥년을 탐내왔지요. 젊은 총각이 과부 집에 들어갔다더라. 최서방의 입가에 음흉한 웃음이 번졌습니다. 이제 기회가 왔구나. 그날 오후 하늘에서 굵은 눈송이가 하나 둘 내리기 시작하였습니다. 눈은 무섭게 쏟아졌습니다. 처음엔 성글게 내리던 것이 삽시간에 폭설로 변하더니 산길이며 논길이며 하얗게 뒤덮여 어디가 길인지 분간조차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복동이 지붕에서 내려와 짐을 챙기며 말했습니다. 마님, 제가 돌아가야 할 것 같습니다. 옥년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 눈의 산길을 어찌 넘어갑니까? 자칫하면 길을 잃고 얼어 죽을 수도 있어요. 복동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여기 머물면 마님께서 곤란하실 텐데요. 옥년은 잠시 눈을 감았다 떴습니다. 살아있는 목숨을 내치는 것은 하늘이 허락지 않습니다. 오늘 밤은 마루에서 쉬시게요. 복동은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은혜를 입습니다, 마님. 그날 밤 옥년은 이불 속에서도 쉽게 잠들지 못했습니다. 마루에서 들려오는 복동의 고른 숨소리가 낯설고도 이상하게 귀에 걸렸지요. 옥년은 몸을 돌려 눈을 감으려다 문득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죽은 남편의 옷가지가 담긴 괴짝 앞에 잠시 무릎을 꿇고 앉아 뚜껑을 열었다가 이내 조용히 덮었습니다. 그 얼굴에 스친 것은 슬픔이 아니었습니다. 이튿날 아침 옥년이 눈을 뜨니 마당에 눈이 깔끔하게 치워져 있었습니다. 복동은 이미 일어나 삽질을 마친 뒤였지요. 옥년은 잠시 그 모습을 바라보다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두 사람은 좁은 방 안에서 보리밥과 김치를 마주하고 앉았습니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지요. 복동은 고개를 들지 못하고 밥만 떴고 옥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맛있습니다, 마님. 복동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옥년의 귀끝이 살짝 붉어졌습니다. 변변치 않은 것이지만 많이 드세요. 밥상 한쪽에는 옥년이 꽂아둔 매와 가지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복동이 그것을 무심코 손으로 만졌다가 옥년의 시선을 느끼고 조용히 내려놓았습니다. 두 사람은 다시 아무 말이 없었지요. 밥을 마친 복동은 장작을 패러 나갔고 옥년은 설거지를 하며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눈은 여전히 내리고 있었습니다. 이대로라면 며칠은 더 이럴 것 같았습니다. 옥년은 자신도 모르게 긴 한숨을 내쉬었는데 그것이 걱정의 한숨인지 아니면 다른 무엇인지 스스로도 알 수 없었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저녁부터였습니다. 옥년의 몸이 으슬으슬 떨리기 시작하더니 밤이 깊어지자 자리에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마님, 마님. 복동이 방문을 두드렸으나 아무 대답이 없었습니다.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을 때 옥년은 이불 속에서 온몸을 떨고 있었지요. 이마에 손을 대어보니 불덩이 같았습니다. 복동은 서둘러 찬물을 길어와 수건을 적셔 이마에 올렸습니다. 열은 쉬이 내리지 않았고 옥년은 헛소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내리지 마세요. 제발. 복동은 그 말을 들으며 가슴이 내려앉았습니다. 이 낭자가 얼마나 오래 저런 말을 삼키며 살아온 것일까. 그는 밤새 수건을 갈아주고 물을 먹이고 흐트러진 옥년의 머리카락을 조심스럽게 쓸어 넘겨주었습니다. 그 손이 잠깐 옥년의 이마 위에 머무는 순간 복동은 스스로도 놀라 손을 거두었습니다. 차오르는 무언가를 애써 누르며 마루 쪽으로 몸을 돌렸지요. 동이 틀 무렵에야 옥년의 숨이 고르게 변했습니다. 복동은 그제야 마루의 등을 기대고 눈을 감았습니다. 옥년의 손목에 오래된 멍 자국이 남아 있었음을 그는 밤새 잊지 못하였습니다. 아침 햇살이 창호지 위에 엷게 번지던 때였습니다. 옥년이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머리맡에는 죽 한 그릇과 물 한 사발이 놓여 있었고 쪽 창문 너머로 마루의 등을 기댄 채 꾸벅꾸벅 조는 복동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옥년은 한참을 그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 옥년은 아파도 아무도 돌봐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아픈 게 무슨 대수냐, 일이나 해라 하며 구박을 받았지요. 그런데 이 사람은 하룻밤 사이에 이렇게까지 정성을 다하였습니다. 옥년이 낮게 불렀습니다. 복동아. 복동이 화들짝 깨어나 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마님, 정신이 드십니까? 이마에 손을 대어 보더니 안도의 숨을 내쉬었지요. 열이 많이 내렸습니다. 다행입니다. 옥년은 복동을 바라보다 눈물을 흘렸습니다. 고맙습니다. 당신이 아니었다면 저는 죽었을 겁니다. 복동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당연한 일을 했을 뿐입니다. 당연한 일이라니요. 옥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세상에 이런 당연한 일을 해주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복동은 부끄러워하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 귀끝이 붉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처음으로 서로의 이름을 불렀고 그 짧은 순간이 이상하리만치 오래 마음에 남았습니다. 닷새째 밤이었습니다. 바람이 문틈을 비집고 들어오는 소리가 을씨년스러웠지만 화루불 앞은 따뜻했습니다. 옥년이 오랜 침묵 끝에 입을 열었습니다. 복동아, 내 남편 이야기를 해도 되겠습니까? 복동이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남편은 술만 마시면 저를 때렸습니다. 뭘 잘못했는지도 모른 채 그저 화풀이로요. 옥년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손끝이 가늘게 떨렸습니다. 남편이 산에서 떨어져 죽었을 때 저는 슬프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해방감을 느꼈지요. 저는 나쁜 여자입니까? 복동은 말없이 옥년의 손을 잡았습니다. 마님은 나쁜 여자가 아닙니다. 마님은 고통받았을 뿐입니다. 그 말 한마디에 옥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세상 누구도 저를 이해해 주지 않았습니다.
모두 제가 슬퍼해야 한다고만 했지요. 복동은 손을 거두지 않았습니다. 화로불이 타닥타닥 소리를 내며 타오르는 동안 두 사람의 손은 오래 맞잡혀 있었습니다. 어떤 말보다 무거운 침묵이 방 안을 가득 채웠지요. 이제는 괜찮습니다, 마님. 복동이 낮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마님은 이제 자유입니다. 그날 밤이 깊어지면서였습니다. 복동이 동상 기운이 있는 손을 호흡 불고 있는 것을 옥년이 눈치챘습니다. 이리 내밀어 보세요. 옥년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복동이 머뭇거리다 손을 내밀었고 옥년은 기름을 조금 덜어 복동의 손가락 하나하나에 천천히 발라주었습니다. 방 안에는 촛불 하나만이 타고 있었지요. 옥년의 시선이 복동의 손 위에 머물러 있는 동안 복동의 시선은 옥년에게 향해 있었습니다. 찬 공기 속에서 피어오르는 옥년의 고른 숨결, 귀 뒤로 흘러내린 머리카락 한 올, 손끝에 집중된 가는 눈매. 복동은 고개를 돌리려 했으나 돌리지 못했습니다. 옥년이 복동의 손 위에 두 손을 포개어 감싸 쥐는 순간 촛불이 흔들렸습니다. 두 사람 모두 숨을 참았습니다. 어떤 말도 오가지 않았지만 그 정적이 무엇을 담고 있는지 두 사람은 알고 있었습니다. 옥년이 천천히 손을 거두었고 복동은 헛간으로 돌아가 그날 밤 내내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엿새째 되는 날 아침 눈이 잠깐 그쳤습니다. 두 사람이 마루에 나란히 앉아 뜨거운 숭늉을 나눠 마시고 있을 때 복동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마님, 저도 고백할 것이 있습니다. 옥년이 찻사발을 내려놓고 복동을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황 이장님의 서자입니다. 어머니는 이장님 댁 몸종이었지요. 어머니는 저를 낳고 얼마 지나지 않아 돌아가셨습니다. 복동의 목소리는 낮고 무거웠습니다. 이장님은 저를 인정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린 시절부터 아버지의 집에서 머슴으로 살아왔지요. 제 아버지의 집에서 머슴으로. 옥년은 말없이 복동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손을 뻗어 복동의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는 똑같습니다. 옥년이 말했습니다. 둘 다 세상에 상처받은 사람들입니다. 복동이 품속에서 낡은 책 한 권을 꺼냈습니다. 글을 읽고 쓸 줄 아는 머슴. 옥년이 눈을 크게 떴습니다. 복동은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언젠가 쓸 날이 있을 것 같아서요. 그날 밤 눈이 완전히 그치고 하늘에 달이 떠올랐습니다. 두 사람이 나란히 달을 바라보았습니다. 달빛이 눈 위에 내려앉아 온 세상이 하얗게 빛났지요. 달이 참 밝습니다. 옥년이 말했습니다. 복동이 잠시 달을 보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마님처럼 아름답습니다. 옥년의 뺨이 붉어졌습니다. 무슨 그런 말씀을. 진심입니다. 두 사람 사이에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옥년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저도 당신이 좋습니다. 복동아. 복동이 천천히 옥년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손을 들어 옥년의 뺨에 갖다 대었습니다. 옥년은 눈을 감았습니다. 두 사람의 숨결이 가까워지던 바로 그 순간 바람이 세차게 불어와 문을 흔들었습니다. 두 사람이 동시에 숨을 참았습니다. 그 정적이 길고 깊게 이어졌지요. 달빛만이 아무 말 없이 두 사람을 고요히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일회째 되는 날 아침, 마침내 눈이 완전히 그쳤습니다. 산길이 조금씩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복동은 마당에 서서 그 길을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떠나야 할 때가 된 것이었지요. 복동이 짐을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옥년은 아무렇지 않은 척 부엌에서 아침을 차렸습니다. 밥상을 들고 나오다 복동의 짐 보따리를 보는 순간 손끝이 가늘게 떨렸습니다. 옥년은 그것을 들키지 않으려 얼른 상을 내려놓았지요. 두 사람은 마지막 밥상을 마주하고 앉았습니다. 이번에는 어색한 침묵이 아니었습니다. 헤어져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아무도 먼저 그 말을 꺼내지 않는 무겁고 아린 침묵이었습니다. 복동이 수저를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마님, 은혜는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옥녀는 대답 대신 찻사발을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그 눈길이 찻사발 위에 오래 머물렀지요. 그때였습니다. 마을 길목에서 말발굽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복동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옥년의 얼굴에 불안한 빛이 스쳤지요. 두 사람은 동시에 대문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최서방이 하인셋을 거느리고 말에서 내렸습니다. 얼굴에는 처음부터 음흉한 웃음이 번져 있었지요. 춘심아, 나왔느냐? 옥년이 대문을 잡고 섰습니다.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무슨 일이긴. 최서방이 거만하게 말했습니다. 젊은 과부가 낯선 총각을 일주일 넘게 집 안에 들였다니 온 마을이 다 알고 있다. 이미 내 몸은 더럽혀진 것이나 다름없으니 다른데 시집갈 생각은 접어라. 옥년의 몸이 분노로 떨렸습니다. 제가 무슨 잘못을 하였습니까? 복동은 이장 어르신 분부로 지붕을 고치러 왔고 폭설로 인해 어쩔 수 없이 머문 것뿐입니다. 변명은 그만두어라. 최서방이 손을 내저었습니다. 내 첩이 되어라. 그것이 내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그러더니 최서방이 천천히 다가오며 낮은 목소리로 덧붙였습니다. 내 남편이 가진 논 두마지 기도 내가 탐낸 지 오래다. 순순히 따르면 없던 일로 해주마. 옥년이 뒷걸음질 쳤습니다. 바로 그때 복동이 마당 안에서 천천히 걸어 나왔습니다. 그만두십시오. 복동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최서방이 복동을 훑어보며 비웃었습니다. 오, 이놈이 그 사내로구나. 머슴 주제에 양반에게 대드느냐. 복동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평생 눌러왔던 무언가가 서서히 타오르는 눈빛이었지요. 입을 조심하십시오. 마님을 모욕하지 마십시오. 최서방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저놈을 끌어내어 매질을 해라. 하인들이 복동에게 다가오려는 순간 복동이 크게 외쳤습니다. 나는 황 이장의 아들이오. 세상이 멈춘 듯했습니다. 하인들이 걸음을 멈추었고 최서방의 눈이 커졌습니다. 옥년은 놀란 눈으로 복동을 바라보았지요. 복동이 품속에서 낡은 책을 꺼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책이 아니었습니다. 복동이 오랫동안 써온 기록들이었지요. 최서방이 이 마을에서 저질러온 토지 횡령의 내역, 그리고 옥년의 남편이 죽던 날의 정황이 낱낱이 적혀 있었습니다. 최서방의 얼굴에서 웃음이 사라졌습니다. 복동이 차분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옥년 마님의 남편은 단순히 발을 헛디뎌 낭떠러지에 떨어진 것이 아닙니다. 최서방, 당신이 놓은 분쟁 중에 그를 몰아붙이다 사고를 유발하였지요.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이 있습니다. 최서방의 안색이 흙빛으로 변했습니다. 복동이 마을 어귀에서 잠시 멈추어 서서 무언가를 살피던 첫날의 눈빛, 그것은 처음부터 이 마을을 살피러 온 자의 눈빛이었습니다. 복동은 황 이장으로부터 최서방의 비리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고 증거를 모으러 이 마을에 내려온 것이었지요. 헛소리 마라. 최서방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증거도 없이 떠드는 것이냐? 증거가 여기 있습니다. 복동이 책을 펼쳤습니다. 마을 어귀 박서방 영감이 그날을 똑똑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장 어르신께서 이미 그 증언을 받아두셨지요. 옥년은 복동을 바라보았습니다. 3년 동안 가슴에 무더운 의욕이 눈앞에서 하나씩 풀려나오고 있었습니다. 눈물이 차올랐지만 옥년은 입술을 깨물며 참았습니다. 그때 마을 길에서 또 다른 발걸음 소리가 들렸습니다. 황 이장이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최서방의 하인이 이미 이장에게 달려가 일러바친 것이었지요. 이장의 얼굴은 굳어 있었고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복동아. 이장의 목소리는 낮고 무거웠습니다. 복동이 이장을 마주 보며 당당히 섰습니다. 예, 아버님. 그 한마디에 이장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복동은 평생 처음으로 이장을 아버지라 불렀습니다. 목소리는 떨렸지만 눈빛만은 흔들리지 않았지요. 저를 벌하셔도 좋습니다. 복동이 말을 이었습니다.
하지만 옥년마님의 남편이 어찌 죽었는지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서방이 이 마을에서 저질러온 일들도 모두 기록해 두었습니다. 이장이 복동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 안에 분노와 슬픔과 후회가 한꺼번에 뒤섞여 있었지요.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최서방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두 사람을 번갈아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이장이 긴 침묵 끝에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나도 젊었을 때가 있었다. 그 목소리에는 오랜 세월 삭혀온 슬픔이 배어 있었습니다. 이장이 복동을 바라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나는 덕보, 내 어미를 사랑했다. 하지만 양반 집안의 체면 때문에 그녀를 곁에 들일 수 없었지. 결국 그녀는 너를 낳고 세상을 떠났다. 이장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나는 평생 그 일을 후회하며 살았다.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지 못한 것을. 이장이 최서방을 향해 고개를 돌렸습니다. 목소리가 단단해졌지요. 그리고 나는 이 마을에서 내 집안이 저질러 온 일들을 알면서도 눈을 감아왔다. 그것도 내 죄다. 최서방이 뒷걸음질 쳤습니다. 이장이 복동 앞으로 걸어와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눈빛이 처음으로 부드럽게 풀렸지요. 덕보야, 너는 나보다 훨씬 더 용감한 놈이다. 내가 평생 하지 못한 일을 내가 해냈구나. 복동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이장이 마을 사람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복동의 기록과 박서방 영감의 증언이 낱낱이 공개되었습니다. 최서방이 오랫동안 마을 사람들의 토지를 불법으로 빼앗아온 일, 그리고 옥년의 남편이 죽던 날 최서방이 그 자리에 있었다는 사실이 밝혀졌지요. 마을 사람들이 술렁였습니다. 최서방은 버텨보려 했지만 증거 앞에서는 어찌할 도리가 없었습니다. 결국 최서방은 포박되어 관아로 끌려갔습니다. 말 위에서 거만하게 웃음을 짓던 그 얼굴은 온데간데 없었지요. 하인들도 하나둘 흩어졌습니다. 옥년은 그 모습을 멀리서 바라보았습니다. 3년이었습니다. 3년 동안 가슴에 무더운 의혹과 억울함이 눈앞에서 풀려나가는 순간이었지요. 옥년은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파랗고 높은 겨울 하늘이 처음으로 환하게 보였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옥년은 그것을 닦지 않았습니다. 최서방이 끌려간 자리에 복동이 조용히 다가와 옥년 곁에 섰습니다. 옥년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3년치 눈물이 한꺼번에 밀려왔지요. 남편의 억울한 죽음, 혼자 버텨온 세월, 그리고 진실이 마침내 밝혀진 안도감이 뒤섞여 울음이 그치지 않았습니다. 복동은 옥년 곁에 조용히 앉아 그 눈물이 다 멎을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요. 그 침묵이 어떤 위로보다 깊었습니다. 한참 후 옥년이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당신이 아니었다면 저는 평생 모르고 살았을 겁니다. 복동이 낮고 단단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마님, 저는 처음 이 마을에 왔을 때부터 최서방의 죄를 밝히려 했습니다. 하지만 7일을 함께 지내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제 마님을 지키고 싶습니다. 증거를 위해서가 아니라 그저 마님 곁에 있고 싶어서요. 옥년이 복동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 안에 대답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튿날 아침 이장이 마을 사람들을 다시 불러 모았습니다. 이장이 복동을 앞에 세우고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 아이는 내 아들입니다. 비록 서자이지만 내 피를 받은 자식입니다. 내가 평생 인정하지 못한 것이 내 가장 큰 죄였지요. 마을 사람들이 술렁였습니다. 하지만 이장의 당당한 눈빛 앞에 아무도 말을 얹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와 옥년의 혼인을 허락합니다. 누구든 이들을 헐뜯는 자는 나와 담을 쌓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복동이 이장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버님, 감사합니다. 이장이 복동을 일으켜 세우며 말했습니다. 내가 내 어미에게 못한 일을 너만큼은 후회 없이 살아라. 옥년이 복동을 바라보았습니다. 복동이 조용히 옥년의 손을 잡았지요.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박수 소리가 일었습니다. 이듬해 봄이 왔습니다. 옥년의 집 마당 한켠에 심겨 있던 매화나무의 꽃이 활짝 피었습니다. 홀레날 아침, 복동이 그 가지 하나를 조심스럽게 꺾어 옥년의 머리에 꽂아주었습니다. 밥상 위에 놓인 매화 가지를 손으로 만지던 첫날이 떠올랐지요. 옥년이 웃었습니다. 처음 보는 환한 웃음이었습니다. 혼례를 마친 두 사람이 마루에 나란히 앉아 봄볕을 받았습니다. 뜰 아래로 매화꽃이 피 하나 둘 흩날렸지요. 작년 이맘때가 생각납니다. 옥년이 말했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그 폭설이 우리를 만나게 해주었지요. 복동이 대답했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의 손을 맞잡았습니다. 눈 속에 묻혀있던 씨앗이 마침내 봄을 맞이한 것처럼 두 사람의 삶도 다시 꽃을 피웠습니다. 상처 위에 꽃이 피고 긴 겨울 끝에 봄이 찾아온 것이었지요. 차디찬 폭설도 세상의 편견도 그 어떤 것도 진심으로 건네는 따뜻한 손 하나를 이길 수는 없었습니다. 조선야담관 이야기 여기서 마칩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시고 댓글로 지금 어디서 듣고 계신지 알려주세요. 다음 이야기에서 또 뵙겠습니다. 구해줬더니 혼인하자고 찾아온 여인. 옛날 옛적 강원도 깊은 산골 어느 마을에 서만복이라는 사내가 살고 있었습니다. 나이는 올해로 40이 넘었으나 아직 댕기머리도 풀지 못한 노총각 신세였지요. 마을 사람들은 그를 보며 혀를 찼습니다. 저러니 장가를 못 가지. 비실이 만복이 팔자는 하늘도 모른다고요. 만복의 천성은 워낙 유약하여 개미 새끼 한 마리도 밟지 못하는 소심한 사내였습니다. 심성이 고운 것은 하늘이 알 정도였으나 그 고운 심성이 세상에서는 아무 쓸모가 없었지요. 날마다 산을 오르내리며 약초를 캐다 악덕 약재상 변추사에게 헐값에 팔리기 일쑤였습니다. 며칠을 고생하며 캐온 약초꾸러미를 바닥에 던지며 변추사는 콧방귀를 뀌었습니다. 잎이 다 시들었지 않은가. 엽전 5냥이나 쳐주면 어딘가. 만복은 바닥에 떨어진 돈을 주섬주섬 주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변추사의 하인들이 낄낄거렸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만복은 빈살독을 긁어보았으나 손에 잡히는 것은 먼지뿐이었습니다. 찬물 한 사발을 들이키며 만복은 눈물을 삼켰습니다. 배가 고픈 것보다 서러운 것은 사내로 태어나 제 구실 한번 못 해보고 무시당하며 사는 현실이었습니다. 그날 밤 만복은 결심했습니다. 어차피 굶어 죽으나 호랑이 밥이 되나 매한가지라면 마을 어르신들이 금기시하는 호랑이 골짜기에서 산삼을 캐 팔자를 고치겠노라고요. 그날 밤 꿈에 눈처럼 흰 호랑이 한 마리가 나타나 만복을 빤히 바라보았습니다. 이튿날 새벽 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날씨였습니다. 만복은 낡은 괭이 하나를 둘러매고 마을 사람들의 눈을 피해 산을 올랐습니다. 험한 덩굴을 헤치고 가시덤불을 넘어 마침내 금기의 경계를 넘었습니다. 호랑이 골짜기에 들어서자 공기부터 달랐습니다. 등골이 오싹해지는 서늘한 냉기가 감돌았고 빗줄기는 더욱 거세졌습니다. 사방이 짙은 안개에 쌓여 한치 앞도 분간할 수 없었지요. 부스러 어디선가 나뭇가지 꺾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만복은 제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살려주십시오. 저는 맛없는 놈입니다. 만복은 바닥에 납작 엎드려 빌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기다려도 덤벼드는 짐승은 없었습니다. 대신 낮고 굵은 신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분노라기보다는 고통에 가까운 소리였습니다. 만복은 호기심에 고개를 살짝 들었습니다. 안개 속에서 하얗게 빛나는 거대한 짐승이 보였습니다. 집채만 한 백호였습니다. 온몸이 눈처럼 하얀 호랑이가 바위 틈에 쓰러져 있었지요. 자세히 보니 호랑이의 뒷다리가 굵은 쇠덫에 물려 있었습니다. 덫의 이빨이 살을 파고들어 피가 철철 흘렀습니다. 호랑이가 만복을 발견하고 고개를 돌렸습니다. 번뜩이는 황금빛 눈동자와 마주친 순간 만복은 오줌을 지릴 뻔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그 눈동자에 물기가 어려 있었습니다. 마치 사람의 눈을 닮은 듯한 애처로운 눈빛이었습니다. 만복은 도망쳐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덫에 물려 꼼짝 못하는 백호의 눈빛이 발목을 잡았습니다. 평생 약하다는 이유로 짓눌려 살아온 자신의 모습과 산중의 왕이 묘하게 포개져 보였기 때문이었습니다. 만복은 떨리는 다리를 억지로 움직여 한 발짝 다가갔습니다. 호랑이는 으르렁거리는 대신 덫에 물린 다리를 가만히 내밀었습니다. 만복은 침을 꿀꺽 삼키며 쇠덫을 두 손으로 잡았습니다. 녹슨 덫은 웬만한 힘으로는 벌어지지 않을 정도로 단단했습니다. 만복은 겁먹던 힘까지 끌어모았습니다. 으아, 열려라. 얼굴이 벌개지고 핏대가 섰습니다. 쇠덫이 비명을 지르며 조금씩 벌어졌습니다. 탁! 마침내 덫이 풀렸습니다. 만복은 뒤로 벌러덩 낮아빠졌습니다. 호랑이가 절뚝거리며 일어섰습니다. 상처난 다리를 핥은 그 모습이 어찌나 처연한지 만복의 가슴이 저렸습니다. 만복은 품속을 뒤적거려 쌈지 하나를 꺼냈습니다. 팔면 쌀 한 가마는 살 수 있는 마지막 산삼이었습니다. 만복은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자, 이거 씹어서 상처에 바르시오. 귀한 거예요. 호랑이는 산삼을 오독오독 씹더니 만복에게 다가왔습니다. 만복은 이제 죽었구나 싶어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거친 혀가 만복의 뺨을 한번 핥았습니다. 가슬가슬하면서도 따뜻한 감촉이었습니다. 눈을 뜨자 백호는 이미 숲속으로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그 자리에는 하얀 털 한 올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빈손으로 돌아가게 되었지만 만복은 이상하게도 마음만은 부자가 된 것 같았습니다. 빈손으로 돌아온 만복은 찬물로 허기를 달래며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그날 밤 천둥 번개가 치고 비바람이 오두막을 날려버릴 듯 몰아쳤습니다. 만복은 얇은 이불을 뒤집어 쓰고 오들오들 떨었습니다. 아이고 무서워라. 귀신 나오겠네. 그때였습니다. 쾅! 낡은 문짝이 부서져라 열리며 비바람과 함께 누군가 방 안으로 들이닥쳤습니다. 누구시오? 도둑이요. 만복은 솥뚜껑을 방패처럼 들고 소리쳤습니다. 호롱불 아래 드러난 침입자의 모습에 만복은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도둑도 귀신도 아니었습니다. 머리에는 족두리를 쓰고 붉은 치마 저고리를 입은 젊은 여인이었습니다. 비에 흠뻑 젖은 옷이 몸에 착 달라붙어 고운 곡선이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눈꼬리가 위로 싹 올라간 것이 예사롭지 않은 눈부실 정도로 아름다운 절세미인이었습니다. 여인은 보따리를 바닥에 툭 던지더니 만복에게 큰 절을 올렸습니다. 서방님, 안녕하셨습니까? 서방님이라니요. 사람 잘못 보셨소. 만복이 뒷걸음질 쳤습니다. 여인이 고개를 들고 만복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황금빛이 감도는 갈색 눈동자. 낮에 본 그 눈빛을 어찌 잊겠습니까? 저는 설화라 합니다. 서방님이 제 목숨을 구해주셨으니 은혜를 갚으러 왔습니다. 여인의 치마 아래로 긴 그림자가 언뜻 스쳤으나 만복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설화는 성큼 방 안으로 들어서며 선언했습니다. 오늘부터 여기서 살림을 합치겠습니다. 밥도 해드리고 빨래도 해드리고. 설화가 유엄한 눈빛으로 만복을 훑어보았습니다. 무엇보다 서방님의 대를 이어드리겠습니다. 만복은 기절 초풍할 노릇이었습니다. 평생 여자 손 한 번 못 잡아본 자신에게 이런 미인이 굴러들어오다니. 이건 꿈이거나 여우에게 홀린 것이 분명했습니다. 아니 돼요. 나는 가진 것도 없고 나이도 많고. 만복은 결정적인 결함을 말하려다 얼굴을 붉혔습니다. 가진 게 없으면 만들면 되고 힘이 없으면 기르면 됩니다. 설화는 성큼 다가와 젖은 저고리 고름을 풀기 시작했습니다. 옷이 젖었으니 좀 말려야겠습니다. 저고리가 벗겨지자 호롱불 빛을 받아 빛나는 하얀 속살이 드러났습니다. 만복은 어이쿠하며 황급히 뒤돌아 앉았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려 터질 것만 같았습니다. 이러지 마시오. 남녀가 유별한데 어찌 초면에. 부부가 되기로 했으면 초면이 무슨 상관입니까? 와서 등 좀 닦아 주시오. 설아가 만복의 등 뒤에서 와락 끌어당겼습니다. 등에 닿는 부드럽고 따뜻한 감촉에 만복의 정신이 아득해졌습니다. 나는 아직 준비가. 만복이 도망치려 하자 설아의 눈썹이 꿈틀했습니다. 서방님, 밥상을 차려줬으면 숟가락을 드셔야지요. 언제까지 굶을 작정이십니까? 설아가 만복의 허리춤을 한 손으로 낚아채 이불 위로 번쩍 들어 올렸습니다. 쿠당탕. 만복은 꼼짝없이 이불 속에 갇혔습니다. 서방님, 오늘 밤은 긴 밤이 될 겁니다. 각오하십시오. 설아가 호롱불을 훅 불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부스러기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이고 뼈 부러지겠소. 사람 살려. 그것이 고통의 비명인지 환희의 비명인지는 아무도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확실한 것은 그날 밤 비실이 만복은 다시 태어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튿날 아침 해가 중천에 떴을 때야 만복은 겨우 눈을 떴습니다. 허리가. 만복은 방문을 열고 기어 나오다시피 했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려 제대로 서 있을 수가 없었지요. 눈 밑은 퀭하고 볼은 홀쭉해졌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눈빛만은 형형하게 살아 있었습니다. 서방님 일어나셨습니까? 부엌에서 설아가 상을 들고 나왔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어젯밤 비바람이 언제 불었냐는 듯 화사하고 생기가 넘쳤습니다. 만복이 마당을 보는 순간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마당 한가운데 황소보다 더 큰 멧돼지 한 마리가 널브러져 있었습니다. 목덜미에는 날카로운 이빨 자국이 선명했습니다. 아침에 뒷산 가서 잡아왔습니다. 서방님 몸보신 시켜 드리려고요. 설아는 아무렇지 않게 말하며 한 손으로 멧돼지 뒷다리를 잡아 질질 끌고 갔습니다. 만복은 침을 꿀꺽 삼켰습니다. 저게 사람 힘인가. 어젯밤 내가 살아남은 게 용하구나. 그날부터 만복의 사육이 시작되었습니다. 설아는 밤마다 마실 다녀오겠습니다 하고는 쥐도 새도 모르게 사라졌다가 새벽이면 산삼, 녹용, 송이버섯을 들고 나타났습니다. 만복은 군말 없이 넙죽 받아먹었습니다. 그러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비실하던 어깨가 딱 벌어지고 팔뚝에 굵은 힘줄이 솟아올랐습니다. 무엇보다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겁먹은 눈빛은 사라지고 맹수의 기운이 서리기 시작했지요. 설아가 보양식을 먹일 때마다 자신의 기운이 조금씩 옅어진다는 것을 설아 혼자만 알고 있었습니다. 설아가 캐온 약초꾸러미를 들고 장터로 나선 만복. 여느 때처럼 변 주사의 가게 앞이었습니다. 어이, 만복이 왔는가? 오늘은 또 무슨 쓰레기를 가져왔나? 변 주사는 곰방대를 물고 거드름을 피웠습니다. 평소 같으면 굽신거렸을 만복이 짐짝을 쿵하고 내려놓았습니다. 바닥이 울릴 정도였습니다. 헐값이 아닙니다. 물건부터 보시지요. 만복의 목소리가 굵고 단단했습니다. 변 주사가 꾸러미를 풀었습니다. 변 주사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어른 손바닥만 한 산삼이 5뿔이나 들어 있었습니다. 부르는 게 값인 귀물이었지요. 이 복의 만복이 자네가 도인이라도 된 건가? 어디서 났는지는 알 것 없습니다. 제값 쳐 주시오. 안 그러면 한양으로 올라가겠습니다. 만복이 팔짱을 끼고 내려다보았습니다. 변 주사는 침을 꿀꺽 삼키면서도 본성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에잉, 엽전 10냥 쳐주지. 그때였습니다. 우직. 만복이 옆에 있던 참나무 탁자를 주먹으로 내리쳤습니다. 두꺼운 탁자가 반으로 쩍 갈라졌습니다. 장난하십니까? 100냥. 한 푼도 못 깎습니다. 만복이 나간 뒤 변 주사는 다리가 풀려 주저앉았습니다. 저 전우가 도대체 뭘 먹고 절이 됐단 말인가. 변 주사의 뱃속에서 탐욕과 시기가 부글부글 끓어올랐습니다.
기와집을 새로 짓고 마을에서 존경받는 처지가 된 만복. 그러나 그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재산이 아니었습니다. 밤마다 대청마루에 앉아 술잔을 기울이며 설아와 나누는 이야기가 좋았습니다. 설아는 수백 년을 산속에서 살며 사람 사는 것을 지켜봐왔노라 했습니다. 서방님처럼 제 목숨보다 남을 먼저 생각하는 일을 저는 처음 보았습니다. 만복은 멋쩍게 웃으며 손을 내밀어 설아의 손을 잡았습니다. 밤마다 험한 산을 타느라 상처투성이가 된 손이었습니다. 자네도 좀 쉬게. 이 손이 뭔가. 서방님 걱정 마십시오. 서방님 기 살려드리는 게 제 낙입니다. 저는 힘이 남아도니까요. 설아는 만복의 손등에 얼굴을 묻으며 웃었습니다. 만복은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처음에는 무섭기만 했던 이 여자가 이제는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사람으로 느껴졌습니다. 내가 전생에 나라를 구했나 보구나. 달빛이 두 사람을 고요히 감쌌습니다. 그 순간 설아의 치마 아래로 긴 꼬리가 살랑 움직였으나 만복은 보지 못했습니다. 설아의 눈빛에는 행복과 함께 말 못할 무언가가 깃들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새벽, 만복은 목이 말라 잠에서 깼습니다. 옆을 더듬으니 설아가 곤히 자고 있었습니다. 만복은 설아를 깨우지 않으려 조심스레 일어나려다 발에 푹신한 것을 밟았습니다. 이불 밖으로 삐져나온 설아의 치마 밑에 굵고 긴 무언가가 꿈틀거렸습니다. 북슬북슬한 털, 살아서 움직이는 것. 그것은 분명 짐승의 꼴이었습니다. 만복은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그동안의 일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덫에 걸린 백호, 황금빛 눈동자, 밤마다 산으로 사라지는 아내, 맨손으로 멧돼지를 때려잡는 괴력, 모든 퍼즐이 맞춰졌습니다. 설마, 만복은 떨리는 손으로 치마 자락을 내려 꼬리를 덮어 주었습니다. 아니야, 내가 꿈을 꾼 거야. 빗자루겠지. 털 빗자루일 거야. 만복은 애써 부정하며 다시 자리에 누웠습니다. 그러나 잠은 다시 오지 않았습니다. 등을 돌리고 누운 만복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그것은 공포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정체를 알게 된 후에도 그녀를 사랑할 수밖에 없는 자신의 마음에 대한 눈물이었습니다. 의심의 씨앗이 가슴에 심긴 그날 이후 만복은 설아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변 주사는 배가 아파 죽을 지경이었습니다. 평생 제 발밑에서 기던 만복이 하루아침에 부자가 되어 떵떵거리는 꼴을 도저히 볼 수가 없었습니다. 게다가 설아의 미모는 변 주사의 음심을 자극했습니다. 저런 천하절색이 비실이 만복 따위 밑에 있다니. 변 주사는 하인막쇠를 시켜 만복의 집을 감시하게 했습니다. 며칠 뒤 막쇠가 허겁지겁 달려왔습니다. 나으리, 대박입니다. 그 마누라가 좀 이상합니다. 밤마다 훌쩍 담을 넘어 산으로 가는데 발소리가 하나도 안 납니다. 그리고 새벽에 내려오는데 입가에 피가 묻어 있었습니다요. 변 주사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역시 사람이 아니었어. 요물이야. 변 주사는 무릎을 쳤습니다. 요물을 잡는다는 핑계로 만복을 몰아내고 재산도 빼앗고 설아도 차지하면 되겠구나. 변 주사는 전문 포수셋을 불러들였습니다. 그리고 만복을 술자리에 꿰어내기로 했습니다. 한편 만복은 변 주사의 음모도 모른 채 며칠째 잠을 못 이루고 있었습니다. 꼬리를 본 이후로 설아 앞에서 자꾸 눈길이 흔들렸습니다. 설아는 그 변화를 눈치채고 있었지만 먼저 말을 꺼내지 못했습니다. 변 주사가 억지로 만복을 주막으로 끌었습니다. 이보게, 내가 그동안 자네한테 섭섭하게 굴었지. 다 내 불찰일세. 오늘 내가 거하게 한 잔 살 테니 회포나 풀세. 변 주사는 능청스럽게 웃으며 술잔을 채웠습니다. 주막 구석에는 낯선 사내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눈매가 매섭고 몸에서 쇳내가 나는 자들, 전문 포수들이었습니다. 술이 몇 순배 돌자 변 주사가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근데 만복이 자네 마누라 말이야. 소문이 좀 안 좋던데. 밤마다 산에서 짐승피를 빨아먹는다는 둥, 꼬리가 달린 요물이라는 둥. 만복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마십시오. 제 집사람은 얌전한 여인입니다. 화내지 말고 듣게. 내 자네를 생각해서 하는 말이야. 오늘 밤 포수들이랑 같이 확인만 해보세. 요물이면 자네도 위험하지 않은가. 변 주사는 은근슬쩍 만복의 불안을 건드렸습니다. 며칠째 잠을 못 자며 흔들리던 만복은 결국 말려들고 말았습니다. 변 주사의 술에는 정신을 흐리게 하는 독한 약초가 섞여 있었습니다. 좋습니다. 확인만 해봅시다. 변 주사가 회심의 미소를 지으며 포수들에게 눈짓을 보냈습니다. 그것이 돌이킬 수 없는 실수가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자정이 넘자 설화가 살금살금 일어나 담을 넘었습니다. 사람이라면 도저히 넘을 수 없는 높이를 나비처럼 날아올랐습니다. 치마 밑으로 긴 꼬리가 언뜻 보였습니다. 만복은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뒤를 밟았습니다. 그 뒤를 변 주사 일행이 횃불을 들고 거리를 두며 미행했습니다. 설화가 도착한 곳은 만복이 처음 백호를 만났던 호랑이 골짜기였습니다. 달빛이 환하게 비치는 바위 위에 설화가 섰습니다. 만복은 덤불 뒤에 숨어 숨을 죽였습니다. 설화가 하늘을 향해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버님. 낮고 굵은 목소리가 골짜기를 울렸습니다. 그러자 설화의 몸이 빛에 휩싸이더니 머리에 호랑이 귀가 솟고 엉덩이에서 긴 꼬리가 살랑거리는 형상이 되었습니다. 반은 사람이고 반은 호랑이인 모습이었습니다. 만복은 너무 놀라 비명조차 지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설화의 다음 행동은 만복의 예상을 완전히 빗나갔습니다. 설화는 바위 위에 엎드려 절을 올리며 빌기 시작했습니다. 아버님, 제 서방님이 며칠째 기색이 좋지 않습니다. 더 크고 좋은 산삼을 점지해 주십시오. 설화는 바위에 엎드린 채 계속 빌었습니다. 제가 인간의 탈을 쓰고 서방님을 속이고 있으나 제 마음만은 진심입니다. 부디 서방님이 천수를 누리게 해 주십시오. 설화의 눈에서 굵은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그녀는 사람을 해치러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남편 만복의 건강을 위해 산신령 아버지에게 기도를 올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덤불 뒤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던 만복의 가슴 속에서 배신감이 눈 녹듯 사라졌습니다. 뜨거운 무언가가 울컥 솟아올랐습니다. 아이고, 이 못난 놈아. 저런 지극한 정성을 의심하다니. 만복이 회한의 눈물을 흘리려던 찰나였습니다. 찾았다. 저기 있다. 어디선가 고함이 들려왔습니다. 변 주사와 포수들이 횃불을 들고 나타난 것입니다. 저기 봐라. 반은 사람이고 반은 호랑이다. 쏴라. 탕. 총성이 고요한 밤을 찢었습니다. 설화가 펄쩍 뛰어올랐습니다. 총알이 어깨를 스치며 붉은 피가 배어났습니다. 설화는 인간의 모습을 유지한 채 숲속으로 몸을 피했습니다. 만복이 어딘가에 있을까봐 완전한 호랑이로 변하지 않았습니다. 쫓아라. 놓치면 안 된다. 변 주사가 길길이 날뛰었습니다. 만복은 덤불 속에 납작 엎드려 벌벌 떨었습니다. 포수들의 총구가 번뜩이는 것을 고자 본능적인 공포가 되살아난 것입니다. 나도 죽을지 몰라. 요물과 한패라고 죽일 거야. 그때 도망치던 설화가 덤불 속에 숨은 만복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설화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만복이 자신을 미행했다는 것을 깨달은 눈빛이었습니다. 그 눈빛에는 원망보다 슬픔이 가득했습니다. 서방님. 설화의 입술이 그렇게 움직였습니다. 만복은 그 눈빛을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으아. 만복은 비명을 지르며 반대 방향으로 도망치기 시작했습니다. 아내를 구해야 한다는 생각보다 살고 싶다는 본능이 앞섰습니다. 굴러떨어지듯 산을 내려오며 만복은 울었습니다. 옷이 찢어지고 온몸이 긁혔지만 아픔조차 느끼지 못했습니다.
한편 산속에 남겨진 설하는 만복이 도망치는 뒷모습을 보며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총상을 입은 어깨에서 피가 흘렀지만 마음의 상처가 더 컸습니다. 서방님, 저를 버리시는 겁니까? 설하는 슬픈 울음소리를 내며 깊은 숲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날이 밝자 만복은 변 주사의 사랑방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변 주사가 의기양양하게 들어섰습니다. 이복의 만복이 내 말이 맞지 않던가. 자네 마누라는 호랑이 둔갑 요물이었네. 그렇습니다. 제가 미쳤지요. 만복은 덜덜 떨며 대답했습니다. 걱정 말게. 내 오늘 밤 그 요물을 잡아줌세. 대신 조건이 있네. 조건이라니요. 자네 집과 전 재산을 내게 넘기게. 요물의 기운이 서린 재물이니 자네가 가지고 있으면 명줄이 짧아져. 뻔뻔한 날강도 신보였습니다. 그러나 공포에 질린 만복은 고개를 끄덕이고 말았습니다. 다 가져가십시오. 제 목숨만 살려주십시오. 만복은 스스로를 경멸하면서도 비굴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날 밤 변주사는 마을 장정들과 포수들을 총동원해 만복의 기와집을 포위했습니다. 만복은 변주사의 뒤에 숨어 그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마음 한구석이 욱신거렸습니다. 저 집은 설화와 함께 지은 행복의 보금자리였습니다. 불을 붙여라. 변주사의 명령에 횃불이 날아들었습니다. 매캐한 연기가 피어오르고 기와집 처마에 불이 붙기 시작했습니다. 만복은 타오르는 불길을 바라보며 눈물을 삼켰습니다. 설화와 함께 웃으며 지었던 집이었습니다. 저 기둥 하나, 저 문짝 하나에 설화의 손길이 닿지 않은 곳이 없었습니다. 그때 안방문이 열리며 설화가 비틀거리며 걸어 나왔습니다. 어깨에 총상이 깊어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인간의 모습이었습니다. 요물이다. 쏴라. 포수들이 총을 겨누었습니다. 설화는 도망치지 않고 마당 한가운데 섰습니다. 군중 속에 숨어있는 만복을 찾아낸 설화의 눈빛은 원망이 아닌 안도였습니다. 살아 계셨군요. 다행입니다. 저는 그것으로 되었습니다. 설화는 눈을 감으며 죽음을 받아들이려 했습니다. 그 순간 만복의 머릿속에 지난 날의 기억들이 폭풍처럼 몰아쳤습니다. 덫에 걸려 울던 백호의 눈빛, 밤마다 산삼을 캐 먹여주던 거친 손. 아버님, 제 서방님이 천수를 누리게 해주십시오. 바위 위에서 흘리던 눈물. 만복의 주먹이 떨렸습니다. 이건 아니야. 만복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손톱이 살을 파고들어 피가 났습니다. 변 주사가 옆에서 낄낄거렸습니다. 잘 가라 요아. 재산은 내가 갖겠다. 그 비릿한 웃음 소리가 만복의 이성을 끊어 놓았습니다. 개 같은 놈들아. 만복이 괴성을 지르며 변 주사의 옆구리를 들이받았습니다. 변 주사가 나뒹굴었습니다. 만복은 마당에 있던 굵은 몽둥이를 집어들고 포수들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그동안 설화가 먹인 산삼과 녹용의 약발이 위기의 순간 폭발했습니다. 몽둥이가 바람을 가르는 소리가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내 마누라 털끝 하나라도 건드리는 놈은 오늘 내 손에 죽는다. 만복의 눈에서 푸른 안광이 뿜어졌습니다. 흡사 상군의 눈빛과 닮아 있었습니다. 포수 하나가 방아쇠를 당겼습니다. 총알이 만복의 허벅지를 스쳤습니다. 만복의 한쪽 무릎이 꺾였습니다. 그러나 쓰러지지 않았습니다. 피를 흘리면서도 다시 일어나 설화를 감싸 안았습니다. 여보, 미안하오. 당신이 호랑이면 어떻고 귀신이면 어떻소. 나한테 밥 해주고 나 사람 만들어준 내 마누라인데. 설화의 눈에서 눈물이 본물 터지듯 흘러내렸습니다. 서방님. 설화의 몸에서 황금빛 광채가 뿜어졌습니다. 빛이 어찌나 강렬한지 포수들이 눈을 뜰 수 없었습니다. 빛 속에서 설화의 모습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연약한 여인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집채만 한 덩치, 삼봉우리 같은 어깨,
쇠기둥 같은 다리, 백두대간을 호령하는 백호의 본 모습이 드러났습니다. 그러나 그 눈빛만은 여전히 만복을 향한 애틋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백호가 앞발을 크게 내리쳤습니다. 쾅! 땅이 갈라지고 거센 돌풍이 불어닥쳤습니다. 포수들은 총을 버리고 혼비백산 도망쳤습니다. 백호가 된 설화가 변 주사 앞으로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감히 내 서방을 능멸하고 내 보금자리를 태워. 우렁우렁 울리는 목소리에 변 주사는 손이 닳도록 빌었습니다. 살려만 주십시오. 잘못했습니다. 백호의 거대한 앞발이 변 주사를 툭 쳤습니다. 변 주사는 공중으로 붕 떠올라 마당 똥물통에 정확하게 처박혔습니다. 푸르에흐. 변 주사는 똥물을 뒤집어 쓴 채 허우적거렸습니다. 마당은 순식간에 정리되었습니다. 불타던 집은 백호가 불러온 비구름 덕분에 금세 꺼졌습니다. 모든 상황이 종료되자 백호는 다시 만복을 바라보았습니다. 거대한 맹수 앞에 선 만복. 그러나 만복은 더 이상 떨지 않았습니다. 피 묻은 손으로 백호의 콧잔등을 쓰다듬었습니다. 설화, 고생했네. 거대한 백호의 몸이 빛에 쌓이더니 스르르 줄어들어 본래의 고운 여인 설화의 모습으로 돌아왔습니다. 설화는 힘이 빠진 듯 만복의 품으로 쓰러졌습니다. 만복은 설화를 안아들고 눈물을 흘리면서도 입가에는 안도의 미소를 띄었습니다. 한편 변 주사는 호랑이 공포증에 걸려 고양이 울음소리만 들려도 기절할 지경이 되었습니다. 결국 가산을 정리하여 야반도주하듯 마을을 떠나버렸습니다. 악독한 자가 사라지자 마을에는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며칠 뒤 불탄 헛간을 정리하던 만복의 괭이 끝에 딱딱한 것이 걸렸습니다. 붉은 항아리. 그 안에 주먹만 한 금덩이 10개와 산삼 씨앗이 가득했습니다. 항아리 뚜껑 안쪽에 글씨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상군이 사위에게 주는 혼수다. 내 딸을 올리면 물어갈 것이니 명심하라. 설화가 피식 웃었습니다. 아버님도 참 주시려면 진작 주실 것이지. 금덩이와 산삼 씨앗으로 만복은 마을에서 누구도 무시 못할 거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거드름을 피우지 않고 가난한 이웃에게 쌀을 나누고 억울한 자를 도왔습니다. 세월이 흘러 만복의 기와집 마당에는 아이들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5 쌍둥이였습니다. 만복을 닮아 순하게 생겼으나 눈빛만은 어미를 닮아 황금빛으로 빛났습니다. 아이들은 맷돌을 공깃돌처럼 가지고 놀았습니다. 허허, 녀석들 힘이 장사로구나. 만복은 뒷짐을 지고 흐뭇하게 바라보았습니다. 그때 대문이 열리며 설화가 들어왔습니다. 손에는 팔뚝만 한 장어 한 꾸러미가 들려 있었습니다. 서방님, 요새 좀 피곤해 보이셔서 힘센 놈으로만 잡아왔습니다. 설화가 유하게 윙크를 했습니다. 만복은 뒷걸음질 쳤습니다. 나 이제 충분히 건강하네. 엄살 피우지 마십시오. 오늘 밤도 힘써 주셔야지요. 설화가 장어를 들고 성큼 다가왔습니다. 만복이 앞장서고 설화가 뒤쫓는 유쾌한 술래잡기 위로 붉은 노을이 깔렸습니다. 담장 너머로 만복의 행복한 비명이 오래도록 울려 퍼졌습니다. 비실이 만복에게 베푼 작은 선행이 결국 인생을 바꾸는 큰 복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사람이든 짐승이든 진심 어린 정이 삶을 지탱하는 가장 큰 힘임을 이 이야기는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더 재미있는 야담을 만듭니다. 지금까지 조선야담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유배지를 따라간 어리석은 힘센 머슴. 여러분, 혹시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사람은 겉만 보고 판단하지 말라. 옛말에 이르기를 바다는 말라봐야 깊이를 알고 사람은 겪어봐야 속을 안다 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는 조선 중기 억울한 누명을 쓴 대감과 그 곁을 끝까지 지킨 머슴의 이야기이옵니다. 모두가 어리석다 손가락질하던 한 남자가 어떻게 주인을 지키고 역적의 계략을 무너뜨렸는지 그 파란만장한 사연을 지금부터 들려드리겠습니다.
한양 북촌 김성태 대감의 저택에는 새벽부터 등불이 꺼지지 않았습니다. 2조 참판을 지낸 김성태 대감은 조정에서도 손꼽히는 청렴한 문신이었습니다. 백성을 위하는 정사로 이름이 높았고 굽히지 않는 성품으로 두루 존경받는 인물이었죠. 그날도 대감은 새벽부터 서재에 앉아 붓을 놀리고 있었습니다. 권세가들의 토지 겸병을 막자는 상소문이었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백성이 땅을 잃고 나라가 기울까 두렵습니다. 대감은 붓을 내려놓으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 상소가 올라가면 또 얼마나 많은 이들이 방해에 나설지 생각만 해도 가슴이 무거웠습니다. 그때 문 밖에서 인기척이 들렸습니다. 돌쇠였습니다. 키가 7척이 넘고 어깨가 떡 벌어진 건장한 사내였으나 얼굴에는 언제나 멍한 표정을 짓고 있어 저택 사람들은 모두 그를 어리숙한 놈이라 불렀습니다. 돌쇠는 멍한 얼굴로 차 한 잔을 소반에 올려 대감 앞에 내밀었습니다. 대감이 차를 받아 한 모금 마시며 등불 너머 돌쇠를 바라봤습니다. 돌쇠는 이미 돌아서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감이 서재를 나서고 잠이 든 뒤 돌쇠는 살며시 다시 서재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상소문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 천천히 글자를 읽어 내려갔습니다. 그 눈빛은 낮의 멍청한 표정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날카롭고 깊었습니다. 그 모습을 아는 이는 이 세상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상소문이 조정에 올라간 지 사흘째 되던 날 새벽이었습니다. 집사가 혼비백산하여 서재로 뛰어 들어왔습니다. 을금부 나졸들이 저택을 포위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김성태 대감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섰습니다. 무슨 영문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곧 을금부 도사가 수십 명의 나졸을 이끌고 대문을 박차고 들어왔습니다. 김성태, 영모를 꾀했다는 고변이 들어왔다. 순순히 결박당하라. 영모라니 말도 아니 되는 소리였습니다. 그러나 나졸들은 사정없이 대감의 팔을 비틀었고 저택은 순식간에 난장판이 되었습니다. 식솔들이 비명을 지르며 흩어지고 하인들은 어찌할 바를 몰라 우왕좌왕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혼란 속에서 단 한 사람만은 달랐습니다. 돌쇠였습니다. 돌쇠는 뒤뜰에서 달려와 나졸들 앞에 바위처럼 버티고 섰습니다. 대대감마님, 왜 이러시는 것이 이옵니까? 나졸 둘이 힘껏 밀었으나 돌쇠는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나졸들이 당황하며 서로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대감이 돌쇠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괜찮으니 물러서라. 이건 오해일 거라. 조사받고 오면 풀릴 일이다. 그러나 을금부로 끌려가는 대감의 얼굴에는 불안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저택국간 깊숙이 낡은 편지 한 통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그 편지가 훗날 모든 것을 바꿀 것이었습니다. 사흘 밤낮의 문초가 이어졌습니다. 을금부는 온갖 증거를 들이댔습니다. 역적과 내통했다는 편지, 무기를 몰래 모았다는 고변, 밤중에 수상한 자들과 만났다는 목격담, 모두 거짓이었으나 교묘하게 짜인 증거들이었습니다. 대감은 끝까지 결백을 주장했습니다. 매질이 이어져도 정신이 가해져도 거짓 자백만은 하지 않았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왕의 정규가 내려졌습니다. 김성태의 관작을 삭탈하고 북방 변경으로 유배 보낸다. 사형은 면했으나 평생을 오지에서 보내야 하는 처벌이었습니다. 유배 떠나는 날 아침 저택 앞에는 가족들과 오래 모셔온 하인 몇몇만이 나와 있었습니다. 모두 눈물을 흘렸습니다. 대감이 가족들에게 마지막 인사를 건넸습니다. 내가 없어도 잘 지내거라. 이 아비는 결백하니 언젠가 진실이 밝혀질 것이다. 부인과 자식들이 통곡했습니다. 대감이 눈물을 닦으며 발길을 돌리려는 순간이었습니다. 돌쇠가 큰 보따리를 짊어지고 달려와 대감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소인도 따라가겠사옵니다. 집사가 황급히 말렸습니다. 유배지가 어떤 곳인지 아느냐고 추위와 굶주림으로 죽어나가는 북방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돌쇠는 고집을 꺾지 않았습니다.
대감마님 혼자 가시면 누가 모시옵니까? 대감이 끝내 뿌리치고 돌아섰습니다. 모두가 돌아선 그 순간 돌쇠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멍하던 눈동자에 날카로운 빛이 스쳤습니다. 그 모습을 아무도 보지 못했습니다. 한양을 벗어난 유배 행렬이 북쪽으로 이어졌습니다. 나졸들은 불친절했고 밤마다 허름한 주막에 머물렀습니다. 대감은 한때 높은 벼슬을 지냈으나 이제는 죄인 신세, 아무도 그를 예우하지 않았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밤 산골짜기의 작은 주막에 묵게 되었습니다. 대감은 불안한 마음에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자정이 넘어서였습니다. 밖에서 나졸들이 누군가와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정말 해치우는 거요? 그렇다니까. 한양 어르신께서 명을 내리셨어. 유배지 가기 전에 처리하랍디다. 대감의 등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영모 누명이 단순한 실수가 아니었습니다. 자신을 완전히 제거하려는 음모였습니다. 내일 산길에서 사고로 위장하겠다. 절벽에서 굴러 떨어지면 끝이라고 나졸들이 속삭였습니다. 도망치려 해도 나졸들이 지키고 있었습니다. 절망이 밀려오던 그때였습니다. 창밖에서 나뭇가지 부러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대감이 놀라 창문을 봤습니다. 어둠 속에서 뭔가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나지금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대감마님, 걱정 마시옵소서. 대감이 숨을 멈췄습니다. 그 더듬거리는 목소리 분명 돌쇠였습니다. 창문이 살짝 열리고 돌쇠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평소처럼 멍한 표정이었으나 눈빛만큼은 단호했습니다. 내일 새벽 소인이 지키고 있을 테니 그냥 평소처럼 행동하시옵소서. 돌쇠는 그 말을 남기고 다시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한양에서부터 몰래 따라온 것이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 나졸들이 서둘러 대감을 깨웠습니다. 주막을 나서자 좁은 산길이 이어졌습니다. 한쪽은 높은 절벽, 다른 한쪽은 깊은 계곡이었습니다. 여기서 밀어버릴 작정이구나. 대감은 각오를 다지며 돌쇠를 믿기로 했습니다. 한참을 걷자 길이 더욱 좁아졌습니다. 나졸 하나가 뒤에서 슬금슬금 대감 쪽으로 다가왔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나졸이 갑자기 비명을 지르며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발목에 덩굴이 감겨 넘어진 것이었습니다. 자연스럽게 걸린 것이 아니라 누군가 일부러 설치한 것이 분명했습니다. 다른 나졸이 동료를 일으키려는 그 순간 위에서 돌덩이들이 우르르 굴러 내려왔습니다. 나졸들이 혼비백산하여 몸을 피했습니다. 그때 숲속에서 헐레벌떡 달려오는 자가 있었습니다. 돌쇠였습니다. 저기 돌이 굴러왔네요. 위험하옵니다. 멍청한 표정으로 나무꾼인 척 굴었습니다. 나졸이 칼을 빼들었으나 그 우둔해 보이는 표정 때문인지 위협으로 여겨지지 않았습니다. 나졸들이 돌덩이를 치우려 했으나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돌쇠가 다가왔습니다. 제가 치워드리겠사옵니다. 그리고 어른 허리만 한 바위를 한 손으로 번쩍 들어 계곡 아래로 던졌습니다. 나졸들이 입을 떡 벌렸습니다. 저는 힘이 좀 센 편이옵니다. 나졸들은 겁에 질려 물러섰습니다. 저런 괴력을 가진 자를 적으로 돌리면 안 되겠다 싶었던 것입니다. 길을 걸으며 대감이 뒤를 돌아봤습니다. 멀찍이 따라오는 돌쇠의 멍한 얼굴을 보며 대감의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저 아이가 정말 어리석기만 한 게 아니었어. 보름길을 걸어 도착한 유배지는 북방 변경의 외딴 마을이었습니다. 칼바람이 살을 내고 땅은 척박하기 이를 데 없었습니다. 비리 관리 엄가가 두 사람을 맞았습니다. 콧방울을 실룩이며 말했습니다. 한양에서 높은 벼슬을 했다고? 여긴 그런 거 소용없다. 죄인은 죄인이야. 엄가는 마을 외곽의 허름한 움막을 가리켰습니다. 벽은 허물어지고 지붕엔 구멍이 숭숭 뚫려 있었습니다. 저기서 살아라. 식량은 한 달에 조곡 한 말씩이다. 더 필요하면 품팔이를 해서 벌어먹어라. 돌쇠가 어눌하게 물었습니다. 저적의 집이옵니까? 엄가가 비웃었습니다. 싫으면
얼어 죽어라. 죄인 주제에 집 타령이냐. 엄가가 가버리자 대감이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돌쇠가 움막을 살피더니 말했습니다. 걱정 마시옵소서. 소인이 고쳐보겠사옵니다. 그날부터 돌쇠는 산에 올라가 나무를 베어왔습니다. 어른 팔뚝만 한 나무를 10그루씩 짊어지고 내려오는 모습에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저 사람 힘이 장사라고 유배 온 죄인인데 저런 괴력이라니. 사흘 만에 움막은 제법 튼튼한 오두막으로 변했습니다. 바로 그 마을 어귀에 작은 주막이 있었습니다. 주막 주무 옥분이 돌쇠를 처음 본 것은 그 사흘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야무진 눈매에 거침없는 말투를 가진 여인이었습니다. 무거운 술독을 끙끙대며 옮기고 있던 옥분 앞에 돌쇠가 멈춰 섰습니다. 제가 옮겨 드리겠사옵니다. 옥분이 핀잔을 주었습니다. 됐소. 괜한 참견 말고 가던 길이나 가시오. 그러나 돌쇠는 아무 말 없이 술독에 손가락 하나를 걸었습니다. 그리고 가볍게 들어 제자리에 옮겨 놓았습니다. 옥분이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돌쇠는 멍한 표정으로 웃으며 돌아섰습니다. 식량을 마련하기 위해 돌쇠는 마을 일을 닥치는 대로 맡았습니다. 밭을 갈고 나무를 베고 집을 짓고 우물을 팠습니다. 그 괴력 덕분에 마을 사람들이 앞다투어 돌쇠를 불렀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있었습니다. 마을의 토우 최판석 진사였습니다. 최판석은 이 마을에서 못하는 것이 없는 자였습니다. 관의 공사를 독점하고 장사를 틀어쥐고 백성들 위에 군림하며 살았습니다. 어느 날 최판석이 돌쇠를 불렀습니다. 집 사랑채 기둥이 썩었으니 새 기둥을 세우라고 했습니다. 돌쇠는 산에서 굵은 나무를 베어 혼자 짊어지고 내려와 해가 질 때까지 일했습니다. 그런데 일을 마치자 최판석이 품삯을 거뒀습니다. 잠깐 일하다가 기둥에 흠집 냈더라. 그 값 빼야지. 돌쇠가 더듬거리며 물었습니다. 흠집이 어디 있사옵니까? 최판석이 눈을 가늘게 뜨며 말했습니다. 내가 있다면 있는 거야. 돌쇠는 억울했으나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고개를 숙인 채 반토막 난 품삯을 받았습니다. 마을 안악들이 그 모습을 보며 수군거렸습니다. 저 바보 또 당했다고. 최판석이 맨날 저러는데 항의도 못한다고. 멍청하니까 그렇다고 했습니다. 돌쇠는 멍한 표정으로 그냥 걸어갔습니다. 집에 돌아와 품삯을 내보이는 돌쇠를 대감이 보며 분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돌쇠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괜찮사옵니다. 굶지 않으면 되옵니다. 대감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등불 아래 홀로 앉은 대감의 눈빛이 깊어졌습니다. 이 아이에게 반드시 빚을 갚아야 한다. 며칠 뒤 돌쇠가 일하다 손을 크게 다쳤습니다. 깊이 패인 상처에서 피가 흘렀으나 돌쇠는 아무렇지 않은 표정으로 주막에 들어섰습니다. 옥분이 그 손을 보더니 혀를 찼습니다. 힘만 세고 조심성은 없구먼. 이리 내보시오. 옥분은 투덜거리면서도 능숙한 손길로 상처를 씻고 천을 잘라 꼼꼼히 싸매 주었습니다. 돌쇠는 멍하니 앉아 옥분의 손길을 바라봤습니다. 옥분이 눈을 흘겼습니다. 왜 그리 빤히 보시오? 돌쇠가 더듬거렸습니다. 손손이 고우시옵니다. 옥분의 귀가 발그레해졌습니다. 쓸데없는 소리. 옥분이 퉁명스럽게 죽 한 그릇을 내밀었습니다. 공짜는 아니오. 내일 장독 좀 옮겨주시오. 돌쇠가 고맙다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모습이 어찌나 순박한지 옥분은 괜스레 시선을 돌렸습니다. 저녁 무렵 돌쇠가 주막을 나섰습니다. 옥분은 주막 마당에 나와 장독에 기댄 채 먼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찬 바람이 불었습니다. 저 멀리 돌쇠의 넓은 등이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옥분의 시선이 그 뒷모습을 오래 쫓았습니다. 마음속 어딘가에 작은 불씨 하나가 살며시 깃드는 것을 옥분은 미처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한양에서 보부상들이 마을을 찾아왔습니다. 대감이 상인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마을의 물자 사정을 파악했습니다.
보부상이 석 달에 한 번 오는 것이 전부이고 그 사이 백성들은 최판석에게 터무니없이 비싼 값을 주고 물건을 사야 했습니다. 상인들이 떠난 뒤 대감이 돌쇠를 불렀습니다. 이대로는 안 된다. 내가 한양에 있을 때 인맥이 있었느니라. 편지를 보내면 물건을 구해줄 이들이 있다. 그 물건을 들여와 백성들에게 절반 값에 팔면 백성들도 살고 우리도 살 수 있다. 돌쇠가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장장사를 하시겠다는 것이옵니까? 대감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돌쇠가 벌떡 일어섰습니다. 소소인이 짐을 날라오겠사옵니다. 왕복 날 거리였으나 돌쇠는 거뜬하다 했습니다. 며칠 뒤 돌쇠가 돌아왔을 때 지게에는 옷감과 농기구와 그릇이 가득했습니다. 어른 셋이 나눠 져야 할 짐을 혼자 진 것이었습니다. 마을 어귀의 좌판을 펼치자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물건이 순식간에 팔렸습니다. 그날 저녁 대감과 돌쇠가 나란히 앉아 밥을 먹었습니다. 대감이 말했습니다. 돌쇠야, 우리가 여기서도 살아갈 수 있겠구나. 돌쇠가 멍하니 웃었습니다. 예, 대감마님, 걱정 마시옵소서. 유배지에 온 뒤 처음으로 두 사람의 웃음소리가 오두막 안에 울렸습니다. 김성태 대감과 돌쇠의 장사가 번창하자 최판석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원래 이 마을에서 물건을 파는 것은 최판석의 독점 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대감이 나타나면서 백성들이 절반 값에 물건을 사기 시작했고 최판석의 수입은 반토막이 났습니다. 어느 날 밤 최판석은 비리관리 엄가를 주막으로 불렀습니다. 술상을 차려놓고 은자를 슬쩍 밀어넣으며 속삭였습니다. 유배 온 죄인이 장사로 떵떵거린다는 게 말이 돼요? 엄가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내가 한번 단속해야겠소. 다음 날 아침관의 나졸들이 들이닥쳤습니다. 엄가가 높은 자리에 앉아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죄인 주제의 장사를 하다니 건방지다. 오늘부터 관의 노역에 동원된다. 매일 아침 제방공사에 나가라. 대감이 당황했습니다. 나이 든 몸으로 험한 노역을 버텨낼 수 있을지 막막했습니다. 그때 돌쇠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나날이 소인이 대감마님 대신 일하면 아니 되옵니까? 소인은 힘이 셉니다. 대감마님보다 10배는 더 일할 수 있사옵니다. 엄가가 돌쇠를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나이 든 양반 하나보다 저 장사 같은 놈이 낫겠다 싶었습니다. 좋아. 내가 매일 나와라. 대신 대감은 집에 있어도 된다. 대감이 돌쇠를 바라봤습니다. 돌쇠는 멍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눈빛 속에 무언가 단단한 것이 들어있다는 것을 대감만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날부터 돌쇠는 매일 아침 제방공사장에 나갔습니다. 흙을 파고 돌을 나르고 나무를 베었습니다. 다른 인부 10명이 하는 일을 돌쇠 혼자 해냈습니다. 엄가는 흡족했습니다. 저런 일꾼을 공짜로 쓰다니 이득이라 여겼습니다. 그러나 돌쇠에게는 다른 생각이 있었습니다. 제방공사는 최판석이 맡은 사업이었습니다. 관에서 예산을 받아 공사를 하는 건데 최판석이 중간에서 돈을 빼돌리고 있다는 인부들의 수군거림이 들렸습니다. 자재도 부실하고 인부들 품삯도 깎아먹는다고 했습니다. 돌쇠는 멍한 표정으로 흙을 파면서도 귀를 고추 세웠습니다. 며칠 뒤 기회가 왔습니다. 최판석이 직접 공사 현장에 나타나 엄가와 장부를 펼쳐놓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해가 저물어 두 사람이 떠날 때 최판석이 장부를 현장 천막에 두고 갔습니다. 깜빡한 것이었습니다. 다른 인부들이 모두 떠나고 현장에 돌쇠만 남았습니다. 돌쇠는 주변을 살폈습니다. 아무도 없었습니다. 천막으로 다가가 장부를 펼쳤습니다. 한자가 빼곡했습니다. 돌쇠의 눈이 빠르게 글자를 읽어내려갔습니다. 더듬거리던 말투도 멍청한 표정도 사라진 진짜 얼굴이었습니다. 이건 완전한 횡령이다. 관에서 받은 예산과 실제 쓴 돈의 차이가 어마어마했습니다.
절반 이상을 빼돌린 것이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공사장 귀퉁이에서 인기척이 났습니다. 돌쇠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옥분이었습니다. 물을 가져다 주러 왔다가 굳어버린 채 서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옥분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돌쇠는 품에서 종이와 붓을 꺼냈습니다. 미리 준비해 온 것이었습니다. 빠르고 정확하게 장부의 핵심 내용을 베껴 적었습니다. 다 적고 나서 장부를 원래 자리에 돌려놓고 천막을 빠져나왔습니다. 옥분은 아직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나란히 걸었습니다. 한참 뒤 옥분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총각은 바보가 아니구먼. 돌쇠가 멍한 표정을 지으며 더듬거렸습니다. 무슨 말씀이시옵니까? 옥분이 피식 웃었습니다. 됐소. 나는 아무것도 못 봤소. 그리고 돌아섰습니다. 돌쇠는 그 뒷모습을 잠시 바라보다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고맙소. 옥분의 발걸음이 잠깐 멈췄다가 다시 이어졌습니다. 그날 저녁 돌쇠는 대감에게 베껴 온 장부를 내밀었습니다. 대감의 눈이 커졌습니다. 이게 최판석의 횡령 증거가 아니냐? 돌쇠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대감이 생각에 잠겼습니다. 엄가는 최판석과 한패였으니 관에 고발해봤자 소용이 없었습니다. 관찰사에게 직접 올려야 해. 도 단위를 관장하는 분이시니 이 정도 비리면 직접 조사하실 거야. 대감은 옛 제자를 통해 관찰사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장부 사본을 동봉했습니다. 돌쇠가 먼 길을 달려 믿을 만한 사람에게 전달했습니다. 열흘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관찰사의 행차가 마을에 들이닥쳤습니다. 최판석과 엄가가 관마당으로 끌려나갔습니다. 최판석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술렁였습니다. 대감을 바라보는 눈빛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봄을 넘기고 여름이 되었으나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강이 말라붙고 논이 갈라졌습니다. 가을 추수는 기대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마을 백성들이 하나둘 굶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은 울음소리조차 내지 못할 만큼 쇠약해졌습니다. 대감이 마을을 둘러보다 길가에 쓰러진 노인을 발견했습니다. 며칠을 굶었다는 노인의 말에 대감의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대감이 말했습니다. 돌쇠야, 이대로는 안 된다. 장사로 모아둔 곡식을 풀어야겠다. 돌쇠가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 곡식은 겨울을 나기 위해 모아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대감의 결심은 확고했습니다. 백성이 굶어 죽는데 나 혼자 배불리 먹을 순 없어. 다음 날부터 마을 어귀에서 죽을 끓이기 시작했습니다. 한 사람당 한 그릇 골고루 나눠 주었습니다. 옥분도 주막솥을 들고 나와 곁에서 거들었습니다. 돌쇠와 옥분이 나란히 서서 죽을 퍼 담았습니다. 두 사람의 어깨가 스칠 듯 가까웠습니다. 백성들이 눈물을 흘리며 죽을 받아 먹었습니다. 대감님은 역적이 아니십니다. 한 노인이 외쳤습니다. 다른 백성들도 따라 외쳤습니다. 대감은 손을 저으며 백성들을 일으켰습니다. 나는 그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옥분은 그 모습을 바라보다 돌쇠에게 낮게 말했습니다. 대감마님은 진짜 어른이시구먼. 돌쇠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보름이 지나자 곡식이 바닥나기 시작했습니다. 창고에 남은 건 겨우 한 달치였습니다. 대감이 걱정에 잠겼습니다. 이를 어쩌면 좋으냐? 돌쇠가 말했습니다. 걱정 마시옵소서. 소인이 방법을 찾아보겠사옵니다. 그날 밤부터 돌쇠는 해가 지면 집을 나가 새벽에 돌아왔습니다. 산에서 나무를 캐러 간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신기하게도 장독의 곡식이 계속 채워졌습니다. 대감은 고개를 갸웃했으나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옥분만은 알고 있었습니다. 돌쇠가 밤마다 산을 넘어 이웃 마을에서 품을 팔고 곡식을 사온다는 것을. 옥분은 새벽마다
주막 마당에 나와 돌쇠가 돌아오기를 기다렸습니다. 산을 넘어 돌아오는 돌쇠의 지게에는 언제나 곡식 자루가 묶여 있었습니다. 옥부는 아무것도 묻지 않았습니다. 그저 따뜻한 숭늉 한 그릇을 내밀었습니다. 돌쇠는 말없이 받아 마셨습니다. 찬 새벽 공기 속에서 숭늉 그릇에서 피어오르는 김이 두 사람 사이를 감쌌습니다. 어떤 말도 필요 없었습니다. 두 사람이 나누는 새벽의 침묵이 어떤 말보다 따뜻했습니다. 옥부는 빈 그릇을 받아 들고 주막으로 돌아서며 생각했습니다. 저 사람은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 가슴 한켠이 간질거렸습니다. 어느 날 아침 돌쇠가 죽을 끓이다 갑자기 휘청하더니 그대로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대감이 달려가 돌쇠를 부축했습니다. 온몸이 불덩이처럼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과로로 인한 몸살이었습니다. 대감이 돌쇠를 방으로 옮기다 품에서 종이 뭉치가 떨어졌습니다. 펼쳐보니 품상 영수증들이었습니다. 이웃 마을에서 일하고 받은 것들이었습니다. 날짜를 보니 한 달 내내 거의 매일 밤 일한 흔적이었습니다. 대감의 손이 떨렸습니다. 이 아이가 밤마다 품을 팔아서 모든 것이 이해되었습니다. 곡식이 어디서 나왔는지, 돌쇠가 왜 이토록 수척해졌는지. 대감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소식은 삽시간에 마을에 퍼졌습니다. 백성들이 대감 집 앞에 모여들어 무릎을 꿇었습니다. 대감님과 돌쇠는 우리의 은인이십니다. 바로 그때 옥분이 약재를 두 손에 들고 달려왔습니다. 아무 말 없이 돌쇠 곁에 앉아 약을 다리기 시작했습니다. 밤새 자리를 지켰습니다. 새벽녘 열이 내리며 돌쇠가 눈을 떴습니다. 흐릿한 시야에 옥분의 얼굴이 들어왔습니다. 돌쇠가 한참을 멍하니 바라보다 낮게 말했습니다. 고맙소. 옥분이 눈을 돌리며 퉁명스럽게 대꾸했습니다. 다음엔 쓰러지기 전에 말하시오. 그러나 옥분의 눈가는 붉었습니다. 백성들의 상소로 조정에서 재심 논의가 시작될 무렵이었습니다. 눈보라가 몰아치는 밤, 대감 집 앞에 한 사내가 쓰러졌습니다. 돌쇠가 새벽에 문을 열다 발견했습니다. 온몸이 얼어붙은 사내를 안으로 옮겨 이불을 덮고 따뜻한 물을 먹였습니다. 그러나 사내는 이미 심하게 얼어 의식이 희미했습니다. 한양에서 밀서를 전하러 오다 눈보라의 길을 잃은 배달원이었습니다. 사내가 힘없이 입을 열었습니다. 한안양에서 밀서를 그리고 숨이 끊어졌습니다. 대감이 사내의 품을 정리하다 두루마리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봉인이 찍혀 있었습니다. 대감이 펼쳐보는 순간 얼굴이 굳었습니다. 이조판서 조병욱의 영무 계획이 상세히 적혀 있었습니다. 언제 군사를 일으킬 것인지, 누구와 내통하고 있는지, 어떤 명분으로 영무를 정당화할 것인지, 그리고 마지막에 이런 구절이 있었습니다. 김성태는 반드시 제거하라. 살아있으면 우리 계획이 탄로난다. 대감의 손이 떨렸습니다. 돌쇠가 밀서를 들여다봤습니다. 멍한 표정이 사라지고 날카로운 눈빛이 드러났습니다. 대감마님, 이걸 한양에 전해야 하옵니다. 대감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걸 조정에 올리면 조병욱의 역모를 막을 수 있어. 그리고 내 누명도 벗을 수 있고.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눈보라 소리만 가득한 밤이었습니다. 돌쇠가 즉시 종이와 붓을 꺼냈습니다. 더듬거림도 멍한 표정도 사라진 채 빠르고 정확하게 붓을 눌렸습니다. 대감이 그 모습을 말없이 바라봤습니다. 사본 세 장이 만들어졌습니다. 하나는 관찰사에게, 하나는 한양에 믿을 만한 대신에게, 마지막 하나는 대감이 보관하기로 했습니다. 세 방향으로 동시에 움직이면 조병욱이 아무리 손을 써도 막을 수 없었습니다. 돌쇠가 떠나기 전 주막에 들렀습니다. 옥분이 돌쇠의 얼굴을 보더니 아무것도 묻지 않았습니다. 무언가 큰일이 벌어졌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옥분은 말없이 바느질 도구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돌쇠의 소매 안쪽에 작은 부적을 꼼꼼히 꿰매 넣었습니다. 돌쇠가 낮게 물었습니다. 이게 무엇이오? 옥분이 퉁명스럽게 대꾸했습니다.
무사히 돌아오라는 것이오. 돌쇠가 말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고맙소. 옥분이 시선을 피했습니다. 어서 가시오. 돌쇠가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옥분은 주막 문 앞에 서서 그 뒷모습이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불었습니다. 옥분은 자신의 두 손을 내려다봤습니다. 부적을 꿰매던 그 손이 아직도 떨리고 있었습니다. 돌쇠가 떠난 지 이틀째 되던 밤이었습니다. 대감이 잠결에 밖에서 인기척을 느꼈습니다. 창문으로 몰래 내다보니 검은 옷을 입은 사내들이 집을 포위하고 있었습니다. 조병욱이 밀서 분실을 알아채고 자객을 보낸 것이었습니다. 10명이 넘었습니다. 대감이 식은땀을 흘렸습니다. 혼자서는 당해낼 수 없었습니다. 이제 끝인가. 자객들이 문을 발로 걷어찼습니다. 문이 부서지며 그들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밀서 내놔라. 두목이 다가왔습니다. 대감이 뒤로 물러서는 그 순간이었습니다. 창문이 산산이 부서지며 돌쇠가 뛰어들었습니다. 자객들이 놀라 돌아봤습니다. 저저는 머슴이 옵니다. 돌쇠는 더듬거리며 말했으나 눈빛은 번뜩였습니다. 자객 하나가 달려들었습니다. 돌쇠가 그 주먹을 손으로 낚아챘습니다. 자객이 비명을 지르며 물러났습니다. 돌쇠는 방 한가운데 장롱을 들어올려 자객들에게 던졌습니다. 2명이 피하지 못하고 쓰러졌습니다. 그러나 자객이 너무 많았습니다. 돌쇠의 어깨와 팔에 타박상이 쌓였습니다. 돌쇠가 비틀거리는 그 순간이었습니다. 밖에서 우렁찬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멈춰라. 관군이었습니다. 관찰사가 직접 군사를 이끌고 온 것이었습니다. 돌쇠가 한양으로 가는 척하며 먼저 관찰사를 찾아가 사본을 전달하고 이곳으로 군사를 이끌어 온 것이었습니다. 자객들이 일제히 무기를 내려놓았습니다. 자객들이 체포되고 한양에서도 밀서 사본이 동시에 올라갔습니다. 조병욱이 역모죄로 체포되어 처형되었습니다. 그의 일당도 모두 소탕되었습니다. 조사 결과 대감의 무고가 밝혀지고 왕의 정교가 내려왔습니다. 김성태의 죄를 사하고 관작을 복구하라. 마을 사람들이 환호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대감님, 드디어 억울함을 푸셨습니다. 대감이 백성들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모두 여러분 덕분이옵니다. 대감의 눈이 돌쇠에게 향했습니다. 돌쇠는 붕대를 감은 손으로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대감이 말했습니다. 너 아니었으면 불가능했어. 돌쇠가 웃었습니다. 당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옵니다. 그 옆에 옥분이 서 있었습니다. 아무 말이 없었으나 눈가가 붉었습니다. 한양으로 떠나기 전날 밤 대감이 돌쇠를 서재로 불렀습니다. 촛불 하나가 조용히 타올랐습니다. 대감이 차를 따라 돌쇠에게 건네며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강무야. 돌쇠가 굳었습니다. 대감은 처음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10살에 멸문당한 무신 가문 강씨 집안의 막내 자제. 돌쇠의 눈에서 처음으로 눈물이 흘렀습니다. 대감이 어깨를 잡으며 말했습니다. 내 아비 강철중 장군은 훌륭한 분이셨다. 언젠가 반드시 가문의 억울함을 풀 날이 올 것이다. 한양으로 떠나는 아침이었습니다. 대감과 돌쇠가 마을을 나서기 전 돌쇠가 주막 앞에 멈춰 섰습니다. 옥분이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두 사람이 말없이 마주 섰습니다. 찬 아침 바람이 불었습니다. 돌쇠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봄에 다시 오겠소. 옥분이 고개를 숙이며 작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 뒤에 얼마나 많은 말이 담겨 있는지 돌쇠는 알았습니다. 돌쇠가 돌아서서 걸음을 뗐습니다. 옥분은 주막 문 앞에 서서 그 넓은 등이 마을 어귀를 벗어날 때까지 바라봤습니다. 대감과 돌쇠는 나란히 한양 길을 걸었습니다. 한참을 걷다 대감이 웃으며 물었습니다. 앞으로도 가끔 어리숙한 척 해주겠느냐? 다들 속아 넘어가던데. 강무가 피식 웃었습니다. 그리고 일부러 더듬거렸습니다.
그렇게 하겠사옵니다. 푸아하. 두 사람의 웃음소리가 길 위에 울려 퍼졌습니다. 석양빛이 두 사람의 뒷모습을 붉게 물들였습니다. 훗날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전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리석어 보이는 자를 함부로 여기지 말라. 진짜 충심은 말이 아니라 몸으로 증명하는 것이라고. 오늘 이야기 어떠셨습니까?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 주시옵소서. 다음에도 더 재미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